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장의 삼중 악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예상 밖의 변수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한 신흥국 시장의 경제 충격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 토론 가뭄 속 주목을 받은 소셜미디어 대담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지요. 뉴스 큐레이션, 오늘도 보도국 김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 선거가 딱 2달, 이제 60일 남았습니다. 최근 여야가 후보 간 토론에 온도차를 보이면서 공방만 주고받는 사이에 소셜미디어와 공중파 방송 같은 기존 미디어의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3프로TV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각각 진행한 경제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공개를 했습니다. 7일까지 조회수가요 1,000만 회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주요 경제 정책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90여 분간 이어졌는데요. 이 90분이란 시간이 준비가 잘 안 됐거나 잘 모르면 미천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이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회수가 많이 늘었고요. 이 3%를 검색을 하면 나라를 구했다, 이런 연관 문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네거티브나 막말이 난무하는 이번 대선판에서요. 특히나 유권자들이 후보 역량 검증에 목이 말랐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네,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을 두고 하느냐 마느냐 공방을 벌였는데 네. 결국 두 후보 간의 합의가 안 돼서 못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여당은 야당의 공식 선거운동 전이라도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요. 윤석열 후보는 아시는 대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선대위를 해체하고 나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토론에 전향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을 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기성 언론은 왜 3프로TV처럼 못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직선거법에는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토론회를 이 선거운동 기간 중 최소 3회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후보자 등록 다음 날인 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전에는 후보자 간 합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지난 대선이요. 탄핵 때문에 갑자기 맞은 대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일 기준 90일 전부터 보면 법정 토론 3번에 후보자 간 협의에 따라서 3번, 이렇게 총 6번의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후퇴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후보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토론이든 법정 토론이든 토론을 무조건 한다고 하는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3프로TV에서 봤듯이 그 내용의 깊이라든지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형식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3프로TV 같은 경우에요. 하나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후보를 검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유튜브 채널과 달리 객관성, 공정성을 고려를 하고 심의 규정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중파 TV는 유연한 토론이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한 시청자와 유권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조금 틀에서 벗어난 대선 토론 방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외부 그리고 방송국들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사별로요, 한 가지 정책을 나눠서 깊이 있게 토론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가감할 수 없는 이 날것의 토론, 득실을 후보자들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요. 유불리를 떠나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당의 자세일 것이고 또 한 나라를 이끌려고 나선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조만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토론을 직접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윤 후보도 적극적으로 토론을 수용하겠다고 말을 했으니만큼 이제 많은 토론이 벌어질 것은 같은데요. 네. 선거 토론 보면 정말 촘촘하게 규정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고 좀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장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지상파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새해 시작과 함께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도입됐습니다. 이 8천 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 3천 명대로 줄어들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방역 패스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지만요,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난 3일부터 방역 패스 6개월 유효 기간이 적용이 됐습니다. 백신 미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의 다중 이용 시설이 제한됐는데요. 오는 10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고 그동안 제외됐던 대형 마트나 백화점도 포함이 됩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반발 그리고 형평성 논란은 여전한데요.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는 혼자서 이용하는 것조차 지금 원천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 미접종이 많은 집단들, 특히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 혼자서는 생필품도 사러 갈 수 없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은 이런 곳이 아니라 종교시설인데 종교시설은 왜 제외됐냐 이런 반발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요, 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들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중소형 점포나 편의점은 이용이 가능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 없고, 종교시설은 대부분 백신 접종자들을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소년들 백신 접종과 맞물려서 학원에 제한을 두려고 했던 방역 패스가 제동이 걸렸죠?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 단체 연합 등이 낸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요,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미접종자의 교육, 직업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이 백신이 권유될 수 있지만 자기 결정권을 존중돼야 한다. 이러면서 이 백신 미접종자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로 판단을 했습니다. 학부모 단체와 학원업계는 반기고 있고요. 특히 자녀들 백신 접종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보호자들도 좀 시간을 벌었다 이러면서 안도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요, 교육시설 관련 방역 패스 적용을 전반적인 방역 패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금 오해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거가 알려지면서 이 자영업계를 중심으로 우리도 행정소송에 나서겠다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학계에서는요, 의학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이 조금 의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아쉽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역 패스 전체에 관한 집행 정지 신청권에 대해서도 이 법원이 판단을 할 예정인데요. 이 판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도 대유행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은 방역 패스라면서 이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즉각 항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쓰기와 환기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예외 대상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지금과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혼란만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도 앞서 지적했듯이 이 과도한 규제라든가 세심하지 못한 규제 같은 것은 조정을 해서 좀 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래도 법리하고 병리는 좀 다른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다면 법원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를 반드시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나이가 어리면 잘못을 하더라도 용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청소년 범죄가 늘면서 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와 문구점 CCTV 화면입니다. 여자아이 2명이 들어와서는요, 이 문구 같은 제품들을 가방이나 우산에 담아 그냥 나가는 화면인데요. 업주가 보름치 영상을 확인했더니 8일을 이렇게 절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라서 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부모들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를 했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나이가 어리면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지요? 네.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요,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 가정법원에 송치돼서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0살 아래는 보호처분을 받지 않은 범법 소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에 들어서 청소년 범죄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대구에서는요, 13살에서 15살 중학생 3명이 이 식당 업주를 위협하고 식당 집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또래를 상대로 한 집단 폭력, 그리고 차량을 훔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할머니에게 이 담배 심부름을 시키면서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 촉법 소년 범죄는 절도나 폭력이 많지만 강간, 추행에다가 지난해에는 살인 사건도 8건이나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소년 범죄는 인구 감소로 감소세긴 하지만 이 촉법 소년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재범률은 33%, 그러니까 3명 중 1명꼴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는요, 촉법 소년의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케 하고 이 촉법 소년 적용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로 낮추는 법안도 발의가 돼 있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청소년 범죄가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지만 이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도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하거나 암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유엔은요,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요, 보호 처분을 강화하고 또 과밀화된 소년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청소년 범죄가 가정, 학교, 사회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이 이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요구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만 14세 미만으로 돼 있는 촉법소년에 관한 분류는요, 70년 전에 마련된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이 범죄를 하면서 나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무겁게 안 받아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재점검, 그리고 진지한 고민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한테 아저씨 어차피 나 처벌 안 받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년들은 네. 소년처럼은 잘 안 보이거든요. 처벌이 능사는 아닌데 능사가 아닌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새해를 맞아서 달라지거나 확대 신설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저출생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부터 좀 살펴보면요.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 산모 건강관리사, 그러니까 산후도우미 파견이 시행이 됩니다. 아니면 산후조리원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요. 대구에서는 무상급식이 이제 사립유치원까지 확대가 돼서 전면 무상급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단가가 7,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대구에서는 대구로 전입한 타 지역 출신 관내 대학교 재학생에게요, 학기별로 20만 원씩 4차례에 걸쳐서 이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융자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합니다. 이 경상북도도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1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 농업 창업을 위한 농지 마련을 위해서 농지 임차료 절반을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요즘에 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 정책도 이 정책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대구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이용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을 해서 지역 화폐 등으로 쓸 수 있는 이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5궤 인공 조명 허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바뀌는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올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주, 그러니까 개인별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40% 적용합니다. 해마다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이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의 학자금 대출도 이 총 대출액에 집계가 됩니다. 지난해 대출 대란을 일으킨 대출 총량제가 유지되는 한편 한층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이 체감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우리 샴푸나 이런 몸을 씻을 수 있는 어메니티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라 이렇게 환경부가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대형 호텔 같은 곳을 찾으실 때는 좀 이걸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요,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경상북도 그리고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방어했지만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도 코로나 변이는 이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 기조까지 겹쳐 경제의 삼중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2022년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허동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조사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가 전망과는 달리 괜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가 또다시 심각해지고 또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다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각파도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제 악재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고 2022년 경제 전망 자체가 어쩌면 시작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망 속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먼저 올해 한국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박사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작년보다는 다소 둔화되는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4.0% 정도 경제 성장률 달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는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수준, 지금 3.0% 정도 경제 성장률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3.0%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비, 민간 소비, 그리고 이제 수출 이 두 가지가 경제 성장을 견인을 하는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그리고 비중도 낮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이제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를 하고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성, 면역 내성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오히려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부스터샷 접종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죠. 3차 이제 접종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필요하다면 4차 접종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이런 이제 예방 백신의 접종은 결국은 이제 그 면역 내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 출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굉장히 느린 속도기는 하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코로나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만한 속도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민간 소비와 수출의 이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물론 작년만큼 그렇게 강력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 수출은 사실 그 역대급으로 수출 증가율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사실 많이 떨어지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소비는 3.6% 내외, 그다음에 수출은 3.5% 내외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전망을 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 수준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허동구 부장님. 네.
지금 황 박사님은 3.0%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정부 성장률 목표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민간 연구원들은 훨씬 낮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포함해서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우리 경제는 2020년 0.9% 마이너스 성장에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조금 높은 4.0%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뭐 작년과 같은 이제 성장 흐름을 이어가기는 할 것입니다. 뭐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소비가 이제 좀 회복이 많이 될 거고, 그다음에 수출도 뭐 좀 양호한 모습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뭐 민간 연구기관보다 이제 뭐 정부 이제 성장률 목표치가 조금 높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는 경제를 바라보는 모습의 이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높은 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냐를 이제 경제 모델에 어떻게 반영을 할 네. 것이냐, 이거와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거냐, 네. 이런 거의 차이가 결국 이제 성장률 목표치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민간에서 이 소비하는 우리 일선에 있는 그 소비자들이 소비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충격을 받을 만큼 정도가 아니고 심장이 좀 뗀뗀해져 가지고 그래도 이제 적응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걱정하시는 거는 글로벌 체인 공급망 체인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히 작동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반영이 되게 되면 이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황 목사님 산업 분야별로 모든 분야가 한꺼번에 안 좋거나 한꺼번에 좋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는 좀 괜찮은 분야가 있고 오히려 더 따뜻한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는 올해도 전망이 별로 안 좋다. 네,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산업별 양극화 현상은 코로나19 이제 이 과정에서도 팬데믹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뚜렷하게 부각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전통적인 산업,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 쪽에서의 쇠퇴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전부터 사실은 조금 쇠퇴기를 걸어왔죠. 네. 근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러한 쇠퇴를 더 가속화시키고 신산업의 성장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각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조금 유망한 업종과 그리고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전망이 어두운 업종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다들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모든 것이 채널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이런 쪽은 계속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그 유망한 그런 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에 그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그런 슈퍼 사이클이 완전히 정점을 지나고 하강 곡선을 뚜렷하게 그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올해 접어들면서 작년 12월 근처부터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견조하다. 그리고 그러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올해 내내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는 전망들이 더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여전히 이제 유망한 그런 이제 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업종들,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업종들은 여전히 올해도 성장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및 관련 부품 업종, 그리고 굉장히 조금 부침이 심하기는 합니다만 바이오 헬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부분은 성장성이 있고 전망이 그래도 나름 맑은 편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일시적인 회복세, 특히 올해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도는 오히려 조금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순환적인 그런 측면들이 강조되는 부분인 거고요. 평균적인 그런 추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조금 쇠퇴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 네. 석유화학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은 제외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쪽 등 그다음에 철강과 같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 순환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들이 나타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업종 자체가 비중, 전체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계속 완만하게 쇠퇴하는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장기적인 전망은 새로 등장하고 있는 신산업들이 여전히 산업적인 견조함을 유지할 것인데 다만 상반기에는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화학, 정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쓰는 사용하는 그 제조업종이 잠깐 이렇게 반짝하는 모습은 반짝 올라가는 충분히 볼 수 모습은 있다.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길게 그런 흐름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장기적으로는 할 수 없이 이 새로운 네. 분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래도 이런 종목들도 뭐 나쁘진 않을 것이다. 네네. 네. 허동 부장님,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제조업과 수출은 2020년 부진에서 이제 벗어나서 많은 이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제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제조업은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 생산은 그 완승차 수요가 지속이 되고 디지털 전환 수요 강화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자동차 부품, 기계 장비,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지금 전망치를 보시고 분석을 하신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제조업과 수출 전망은 한국은행 전망으로는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중에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저희 입장은 이제 작년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서도 드러났듯이 네.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되고 네. 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올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성장 둔화가 또 우리 지역의 수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저희 대구 경북 지역의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기 네. 때문에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한테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주력 업종이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기업이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이것도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금 우리 지역이 잘해도 노란불 정도란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노란불로 판단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죠. 이 세 개가 삼중악재라고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는 여전하고 이 와중에 금리는 인상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세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삼중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세 개의 악재에 대해서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박사님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코로나 더 이상 큰 삼중악재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그래도 우리가 통제 가능하고 약한 악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통제 가능한 영역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고요. 네. 확실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물론 지금 이제 치료제들이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치료제들이 특히나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통제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지나치게 시기상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코로나로부터의 불확실성은 향후에는 감소하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라는 게 작동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지난번 요소수 사태에서 봤듯이 그게 뭐 그렇게 어렵거나 중요한 기술도 아닌데 공급 체인이
글로벌망에 같이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한쪽이 망이 공급망이 끊어지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품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래서 이제 코로나 그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이런 공급망이 교란되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 공급망 교란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은 언제든지 이런 이제 공급 교란이 발생할 수가 네.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그 배터리 생산하고 관련해서 중국 그 의존도가 높은 흑연이나 망간 쪽에서 이런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네.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행정명령에서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이런 물품에 대해서 공급 차질 현황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올해도 공급 교란 리스크가 어디에서 터질지 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이 예측 못하는 위험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일단 네. 그 공급 교란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조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네. 드리자면요. 네. 이제 2019년도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들어왔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공급 체계에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고요. 작년은 이제 요소수가 대표적인 네.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9년이고 2021년이었습니다. 이 발생 빈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있다라는 특징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으로부터의 공급 교란 요소들은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예상해 볼 네. 수가 있죠. 앞서 허 부장님께서 지금 이제 아연이라든지 망간, 흑연, 그다음에 망간, 그다음에 히토류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중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따라서 미중 간의 그런 정치적 대립, 경제적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재원들을 그 무기로서 네. 이제 경제적인 무기로서 활용할 유인들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절대적인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언제든지 공급망 교란 요소가 될 수 네.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올해 작년에 비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갈등 관계에서 우리가 그 불똥을 맞으면서 중국발 공급망 교란 요소가 올해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 중앙은행들이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테이퍼링, 그러니까 풀었던 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이죠.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있고 금리 인상 시기도 예측보다는 훨씬 강도도 세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도 그 전체적인 또 미국 금리하고 또 우리 금리도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황 박사님 보시기에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은은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또는 인하를 할 때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일단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특히 뉴욕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준이 돈을 푸느냐 혹은 돈을 이제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동성 수준들, 금융회사의 유동성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외국인 투자자를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채권 시장으로서의 영향력,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은의 통화 정책,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연준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가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통화 정책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작년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0에서 0.25%를 1년 내내 유지를 했었고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0.5%였던 기준금리를 2번 인상을 해서 지금 1.0%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연준이 안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조금 적극적인 그런 대응 차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의 여력을 확보한다 그런 이제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측면들이 있었죠. 그렇기는 하지만 올해 연준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통화 긴축을 실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3월까지 양적 완화를 완전히 종료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12월 FOMC 의사록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연준이 이러한 내용으로 회의를 했다라는 네. 그런 회의 의사록을 살펴보면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사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러한 얘기는 결국은 3월 달에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바로 이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그 통화 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회사가 다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내 금융시장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금융시장, 그다음에 경제 상황의 변화를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1분기에 통화정책 변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연준의 그러한 통화정책 변경 속도라든지 변경 폭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2회 정도는 충분히 더 하느니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이제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황 박사님 전망을 미국 연준을 통해서 한국은행 전망을 해주셨는데 허동구 부장님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지난 저쪽이 그래도 좀 참고 있을 때 우리는 선제적으로 2번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조금 여력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그것과 상관없이 저쪽과 연동해서 계속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뭐 기준금리 결정은 뭐 저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결정하는 거라서 제가 뭐 그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뭐 대답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2번의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그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졌는데 그것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을 우려해서 네. 작년에 그리고 또 가계부채 불균형 누적 위험도 함께 고려해서 인상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걸 이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양적 긴축에 이어서 금리 인상까지 이제 빠르게 이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저희는 완화 기조를 조금 그 정도로 조정하는 거지 이게 경제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완화하는 그런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쪽이 무엇보다도 물가를 잡는데 금리 인상이 기여를 작동을 좀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점은 나중에 대응 방안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잠깐 다시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네. 지금 이 금리를 자꾸 올리는 이유가 홍 박사님 전 세계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풀었던 돈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다 걷어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중앙은행들은 말이죠. 잡고 있는데 이 이유가 주로 인플레에 대한 걱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플레에 대한 걱정,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금은 지난 20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살펴보면 소비자 문제 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1월 달에 이제 6.2, 10월 기준, 그러니까 12월 건 아직 안 나오는데 네. 작년 10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6.2%로 나왔고요. 11월 달은 6.8%가 나왔습니다. 12월 인플레이션 이제 곧 발표가 되겠죠. 그렇지만 6%를 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말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제 선행 지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보다 사실 더 높거든요. 네. 소비자는 지금 10월이 6.2%, 11월 달에 6.8%였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10월이 8.6% 그리고 11월은 무려 9.6%에 이르고 있고요. 12월이 이제 곧 발표가 되겠죠. 아마 11월과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결국은 다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번 1분기 그리고 아마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사실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 더더군다나 지금 임금 인상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상반기까지 미국은 5%에서 6%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미국만 이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을 살펴보면 이제 양대 산맥이죠. 세계 경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차원에서는 중국은 훨씬 더 낮습니다. 10월 달 1.5%였고요. 11월 달은 2.3%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훨씬 더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숫자를 다 믿을 수는 네. 없죠. 중국은. 네.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요. 중국도 굉장히 높습니다. 10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국은 무려 13.5%, 미국보다 오히려 더 높거든요. 네. 지금 1996년에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이렇게 높은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처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중국도 물가 상승 압력은 현재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감안을 한다면 최소한 1분기 그리고 길게는 상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해 볼 수 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물가가 오르는 것이 경기가 회복되어 가지고 소비가 활발히 진작이 돼서 물가가 오르면 긍정적인 신호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홍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물가는 오르는데 이 물가 오르는 이유가 경기가 살아나서 그런 게 아니고 경기는 침체되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 다시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황 박사님 보시기에도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에 동의하십니까? 네,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요. 지금 경제 활동, 경제 성장률,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대단히 좋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동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은 기저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2020년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작년에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사실 잠재 성장률 곡선을 따라가자면 작년이 그렇게 그 잠재 성장률 대비로 봤을 때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장 없이 물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인 그런 이제 성장세와 더불어서 높은 수준의 매우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동성 공급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공급망 교란이 이제 큰 폭으로 일어났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요. 성격만 놓고 보면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별로인데 이 공급망 쪽이 바뀌니까 예전에 이제 오일 쇼크 기억하실 텐데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사실 특별히 늘어난 네. 게 없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가격만 높아지는,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경제 생산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사실 현재의 모습은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공급이 불안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줄어들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과 성격은 사실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가 올라가면
소비는 덜 될 거고요. 네, 생산 그렇습니다. 덜하고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허동구 부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삼중악재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영국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지금 값비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영국은 그런 수 있다고 이제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이제 석유 파동 당시에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과거 경험에서 보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그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경기 회복에서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조금 지나친 우려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진단까지는 무리가 있다. 예, 뭐 경기 회복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런 이 올해 또 역시 삼각파도가 밀려오는 이런 경제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실감하시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두 분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황 박사님 올해 주식시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주식시장은 올해 조금 특히 이제 하반기까지는 아직 전망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상반기 정도 전망을 해보면 상반기는 계속해서 보합세 내지는 상당한 약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가장 그동안 이제 2020년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리고 네.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약세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약세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그래도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지금 주식시장 약세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동안 대규모로 풀어왔던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기업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작년에 기업 실적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주가 3천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현재 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유동성 공급과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기업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살짝 정도 더 좋아지는 그 정도의 기업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유동성 공급은 굉장히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네. 올해. 이제 우리나라도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해 최소 2번, 많으면 3번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연준은 지금 대놓고 양적 완화 3월 달에 종료하겠다. 그리고 양적 긴축으로 넘어가겠다. 그리고 기준금리 바로 인상하겠다. 그리고 3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제 전망들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3월까지 기간에는 달러화가 집중적으로 미국으로 귀환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달러화가 귀환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얘기는 결국은 신흥국 시장,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국으로 네.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신흥국 시장에서는 달러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네. 의미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오르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 보합세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뚜렷하게 이전의 전고점, 3,300 조금 넘는 게 전고점인데 네. 그런 전고점을 뚜렷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투자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어올릴 힘은 동력은 거의 찾기가 힘든데 힘을 빼는 동력은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홍 박사님 먼저 말씀 주시죠. 일단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시그널이 네.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DSR 규제가 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 총량제까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DSR 지금 1월 달에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DSR 40%, 그다음에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에 대해서 DSR 40%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 총량제도 올해 시중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의 규모를 36조 원 내외 정도로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작년처럼 그렇게 일어나기에는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현실적인 조언은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시기보다는 갖고 계신 부채가 있으시다면 빨리 상환하는 게 가장 좋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갖고 계신 부채를 상환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부채를 상환했다가 갑자기 부채를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부채를 다시 조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빌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상환했다가 다시 대출을 내려고 찾아가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아져 있거든요. 그럼 계속 이자를 감당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방향성입니다만 네. 대출을 줄이실 때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하게 대출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투자할 때를 대비하면서 줄여야 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사정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셔서 네. 약간의 버퍼는 남겨두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그 여유 버퍼를 남겨둘 부채를 가동하실 만큼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네. 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이제 뭐 이미 참여한 사람보다 향후 이제 저희 이제 시그널을 물가가 이제 2% 전망이 올해 이제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향후의 의사결정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게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더 이상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을 주는 것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토론 시간 내에 이 말씀 꼭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두 분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동국 부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뭐 대구 경북 경제가 지금 저는 전환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여건이나 교통 이런 측면만 보면 대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위기가 저희에게 일깨워 준 것은 이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견실한 제조 바탕 위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선 박사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지금 이제 금융시장 쪽을 보면 환경이 되게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혹한기를 내성을 키울 수 있는 시기로 활용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올해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전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내년이거든요.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이제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8회에서 10회 정도 인상되는 게 누적이 되면 사실은 그때는 더 이상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계 그리고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이 되기 전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내성을 갖추어 가시는 이런 부분들, 준비해 가시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혹한기가 이어지겠지만 그러한 내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기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허동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조서부장 두 분 모시고 삼중학제의 가시밭길 속에 2022년 한국 경제 어떻게 갈 것인지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속담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갈라섰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김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후보는 선대위의 요구대로 연기만 제대로 해달라는 말에 마음이 많이 상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김종인 씨의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왜 하는지 반문하게 만드는 국민을 모독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에게 연기를 주문하기보다는 대통령 후보자의 위치와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서 있는 위치와 역할이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대통령의 핵심 자질 중 하나이고 우리는 지금 각 후보가 지닌 그 역량을 평가하는 중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파열음도 일이 잘 풀리는 쪽은 광폭 행보가 되지만 일이 꼬일 때는 좌충우돌이 됩니다. 어느 쪽 상황을 펼쳐나갈지 결정하는 핵심은 아 다르고 어 다른 지점을 짚어내는 후보의 자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